제목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고요. 우선은 이제 AI는 여기서 말하는 생성 AI는 하나의 테크놀로지고 지금 문제는 이것이 어떤 마켓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직은 허들을 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챗GPT는 저는 행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테크놀로지에 머물고 있다는 거고 그걸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상품으로서 저희한테 쓰라고 제시할 수 없는 수준. 챗GPT나 클로드나 뭐 이러한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테크놀로지 또는 사이언스에 머물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마켓을 형성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있는 거고 제가 올해 하반기에 AI 에이전트라는 책을 구글 딥마인드에 계신 분하고 같이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가지고 딥마인드에서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이러한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UI UX를 고민하기 위해서 대규모 팀들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제미나이로서 마켓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기반한 다양한 프로덕트를 준비하고 있고 서비스를 준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 수련이 여러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제 수련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이폰 모멘트 포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와 관련돼서 아이폰 모멘트가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모멘트 위키피디아에도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었죠. 저는 당시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의 망 속도가 2G망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2G망이었고 미국도 2G망이었죠. 한국이 조금 더 3G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서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2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들이 샀을 때 지도를 막 터치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냥 실수라고 터치하면 모니터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이렇게 2G망 속에서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 시장은 니치마켓밖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망하는 기업이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입니다. 이 아이폰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뉴 마켓 캐테고리를 만들어냈죠.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LG전자가 그 이후에서 뛰어들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거대한 대중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 대중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앱스토어죠. 앱스토어가 2011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작동하는 방식들 그리고 인터넷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방식들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대학 다니는 조카도 아이폰을 갖고 있지만 저의 아이폰까지 해서 세 개 다 아이폰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앱을 쓰느냐, 어떻게 이것을 작동시키느냐,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디바이스가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시장의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튜브하고 카카오톡밖에 안 쓰시는데 왜 굳이 아이폰 쓰시는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앱의 사용 범위, 또 제 조카를 쓰는 걸 보면은 내가 정말 잘 못 쓰는구나 하는 반성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뉴 비헤이비어죠. 과연 아이폰은 스마트폰을 갤럭시까지 포함해서 스마트폰에 오면서 그 전에 있는 데스크탑 중심에 있어서의 유선과 무선 인터넷에서와 다른 뉴 비헤이비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클레이 셔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폴리티컬 레볼루션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컬 레볼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언제 또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을 어답트했을 때 doesn't happen,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뉴 비헤이비어를 가졌을 때 뉴 비헤이비어를 어답트했을 때 대통령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음악이라든지 방송 콘텐츠라든지 이런 콘텐츠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이 변했고 커머스라는 방식이 변했고 뱅킹하는 방식들이 변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큰 산업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습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 프로덕트가 또는 원 서비스가 이러한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성 AI 모멘트라는 태제가 지금 타당할 것인가를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생성 AI 모멘트가 타당하기 위해서 이 태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켓이 형성되고 여기에 이 기술에 의해서 트리거된 어떠한 뉴 비헤이비어가 등장할 것인가. 이 뉴 비헤이비어는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중요합니다.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스마트폰과 함께 뉴 비헤이비어가 나타났던 것처럼 AI가 어떠한 뉴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태제에서의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져야 될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게 젠 AI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뉴 비헤이비어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등장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스티뮬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 지금 사실은 구글이라든지 딥마인드라든지 또는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모든 LLM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UI UX 부분에서 AI UI UX라고 얘기를 하죠. AI에 적합한 UI UX를 무엇일 것인가. 지금과 같은 챗봇, 비서가 궁극에 있어서의 AI의 UX일 것인가. 이것이 UI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6월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이 보고서죠. 너무 많은 돈을 쓰는데 핵심적으로 많은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데 돈은 언제 벌어줄 거냐라는 거죠. 특히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12개월을 리듬으로 해가지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데 12개월 동안 앞으로 12개월 동안 나에게 보너스를 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MIT의 경제학과 교수죠. AI에 관련돼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한국에는 권력과 진보라는 기술과 진보인가요? 하여튼 책이 출판되었죠. 이스 모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 본격적으로 GDP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10년이 걸렸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회사에 도입되고 기업에 도입돼도 GDP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10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에 있는 LLM도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GDP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눈에 잡힐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에이스 모글런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인용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 세카이어 보고서 세카이어는 대단히 여기서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실 골드만삭스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면서 보고서를 썼다면 세카이어는 긍정적으로 바라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6천만 달러의 캐스톤이라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여기서 핵심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작년을 제외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빅테크 4개 기업 메타와 아마존과 알파벳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4개 기업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00억 달러를 썼습니다. AI 투자에 1,000억 달러. 이 1,000억 달러를 썼으면 여기서 지금 던지는 그거죠. 1,000억 달러에서 50%의 예를 들자면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1,500달러 정도가 갈 것인데 여기에 50%의 수익률을 내려면은 최소한 6천억 달러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1,500달러를 썼으면 이래저래 3천억 달러의 뭐 이런 AI 스펜딩이 누적돼서 즉 4분기만 해도 1,500달러 쓸 거니까 누적돼서 3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50%의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6천억 달러를 벌어줘야 이 정도의 리턴이 나와줘야 ROI가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작 벌고 있는 돈은 100억 달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카이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했듯이 8월 2일에서 3일 날 가디언이라든지 또는 CNN이라든지 애틀란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블룸버그가 동시에 월가의 인내심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의 돈은 어디 있냐는 거죠. 레비뉴는 어디 있냐는 거죠. 오픈 AI 올해도 적자입니다. 과연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것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스스로 증자를 통해서 GPT-5를 만들 수 있는 또는 버전업을 할 수 있는 LLM을 만들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고 있는 공이 지금 미국의 언론들과 영국의 언론들이 경제지들에 던지고 있는 것은 하입된 거 아니냐,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핵심 기초는 AI의 매출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찍힐 수 있는 AI의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투자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타의 주가력은 이렇게 얘기했죠. 과소평가의 위험성이 과소투자의 위험성이 과대 투자의 위험성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 어닝스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질문하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과대 투자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과대 투자가 맞다고. 과대 투자가 지금 틀리다는 얘기가 그나마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은 어차피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퀘스천을 조금 더 좁혀보면 언제쯤 버블이 터질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여기에 앤서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픈 AI가 엔트로픽이 예를 들면 엔트로픽이 아마존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을 한다라면
즉 이후에 LLM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 돈을 스스로가 위시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 리버스 M&A도 많이 하죠. 즉 캐릭터 AI를 구글 임상한 것처럼 이 엔트로픽에 대해서 아마존이 한다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이 일어난다면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버블이 터지는 것이 나쁜 것이냐? 버블이 터지는 것이 나쁜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블은 분명히 기술은 항상 버블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가 6월 달에 쓰면서 이 버블이 터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썼던 이 가장 큰 근거의 도표가 이거예요. 챗GPT 유료로 쓰고 있는 미국 기업의 비율이 지금 현재 지난 2주를 갔을 때 5%대를 넘지 못하고 앞으로도 in the next 6 months에 7%를 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작 100개 기업 중에서 7개만 유료로 챗GPT를 쓰고 있는데 기업의 생산성이 무엇이 도움되겠으며 여기에서 레이뉴가 어떻게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저는 잘못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가 우리가 생각하는 엔드 프로덕트인가? 우리가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폰인가? 하나의 테크놀로지와 그것이 이 프로덕트 마켓 핏에 맞는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덕트인지 그러는 서비스인지 이건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GPT-4나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좀 커머더티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just one product이라는 거죠. 많은 프로덕트 중에 하나의 프로덕트인 거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프로덕트들이 나와야 될 거고 이것이 대부분 에이전트에 의해서 나올 거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로서 AI 모멘트를 얘기하기는 생성 AI 모멘트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한계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특히 젠 AI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랑스 미스트랄까지 합쳐서 지금 6개를 좁혀주고 있는 중국 거를 제외한다면 제미나이와 클로드와 챗GPT와 그 다음에 라마와 그 다음에 그록2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거의 지금 업계의 수준을 낮추는 1년 만에 그록2가 만들어졌다는 건 대단히 기록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6개로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여기에 업계를 열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관계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이것이 스케일러라고 하죠. 문제는 보통 한계용 생산,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 개발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더블과 따따블이 돼도 퍼포먼스가 2배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투자 비용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쳐낼 것인가 대단한 중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매우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것이 좀 더 설명드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이런 LLM을 아웃소싱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신의 어떤 디바이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티뮬러스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이 AI를 또 하나 아까 제이슨처럼 잘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 베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LM은 뭐냐면 인벤션이 아니라 디스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전기가 대표적으로 디스커버리죠. 전기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우리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품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늦게서야 에디슨이라든지 테슬라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리시티와 같이 하나의 디스커버리고 지금 이것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기에 관련된 상품들과 전기가 많은 산업들을 바꿔놨던 것처럼 젠 AI든 또 다음에 나올 또는 다른 모델이 된 AI든 이것들은 앞으로 다른 상품들과 결합돼서 커버드 테크놀로지 즉 그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은 이것이 AI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쓰게 되는 이런 제품으로 커버트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가 터졌던 건 한국은 되게 이런 테크놀로지 진화나 산업혁명 것들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외sab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레일웨이 마니아. 1830년에 처음으로 리버풀하고 맨체스터에 레일웨이가 놓여집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마차를 연결하는 것 같은 저걸 보고도 사람들이 경이로워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동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레일웨이는 철도는 한 번도 국영으로 시작한 적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철도는 다 민간이 시작했고 이 민간이 몰락하면서 국가가 임수하게 되면서 국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한국같이 이제 이러한 역사를 뛰어넘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국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여기 어떤 기업이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이걸 놓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생긴 기업들이 600개가 영국에만 600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언제 생겼을까요? 레일웨이 때 생겼습니다.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돈들을, 중산층들의 돈들을 모아서 큰 돈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메가가 레일웨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레일웨이 때도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있었죠. 용광로를 레일웨이 근처 공사 현장 근처에 갖다 놓으면서 철을 생산했던 기업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600개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리버풀에서 맨체스터까지 길들을 이 당시에 이제 패스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선로를 직선으로 놓는 게 아니라 마차길 옆에 놨습니다. 마차길이 언덕으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마차길이 굽이굽이 가면은 레일웨이가 굽이굽이 가죠.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뚫어서 직선으로 놓는다는 생각을 그 당시 인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 오냐면 45년에 특히 마찬가지로 이때도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이죠. 이자율을 높이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600개의 기업들이 대부분 몰락하면서 국영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로이어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지만 특히 영국 중산층들이 몰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느 정도 투자되느냐 GDP의 7%가 매년 레일웨이의 중산층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투자가 됐었습니다. 대부분 다 몰락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코레일이 무엇으로 돈 버냐? KTX나 SRT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끊임없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이 레일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AI가 이렇다 한다면 모든 기업이 지금 뭐 LLM 만들겠다 뛰어드는 건 저는 이런 600개 기업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LLM들을 특정 기업들에 의해서 뭐 독점화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낸다면 이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차를 패신저 레일웨이를 만들고 화물 열차를 만들고 어떻게 서울과 부산과 서울과 광주가 연결된다라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어떻게 다양한 시장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돼서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넣는다면 그러면 누가 돈을 벌 것인가? AI. 어떤 인더스트리가 AI로 그럼 돈을 벌 것인가로 본다면 결국은 아까 전에 처음에 출발했던 질문하고 나와 있는 거죠. AI 레비뉴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하게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일렉트리시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타임 호라이즌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챗GPT가 나온 지 벌써 이제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년 한 8개월 정도 지났죠. 이제 1년 8개월 지난 겁니다. 1년 8개월 동안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또 변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일상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이런 AI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놀라움을 받고 있지만 전 세계 절대수에서 여러분 10위권입니다. 우리가 유료로 챗GPT를 쓰는 그 비율에 있어서 싱가포르보다 낮고요. 일본보다도 낮고요. 어떻게 절대적 수치에서도 우리가 싱가포르보다도 적습니다. 대단히 주변에서 유료로 GPT 쓰고 있는 분들 많지 않고 클로드 쓰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 봤을 때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기업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그널이 억센처죠. 억센처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빌리언, 20억 달러의 AI 컨설팅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좋은 마켓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90%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이렇게 큰 규모로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기업이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거고 이 컨설팅 페이지, 이 국면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기업들은 AI를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 디렉션에서 4가지 디렉션에서 AI의 레비뉴가 발생할 것이고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는 이건 그냥 저의 예측입니다. 첫 번째는 AI 서치, 즉 이 뉴 게이트웨이가 관문이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나오게 될 것이고 AI 서치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B2B AI 서비스들이 에이전트화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AI 서비스들이 개별된 것들이 연결되면서 에이전트 시장들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욱더 큰 것은 B2C 에이전트죠. B2C 에이전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인텔리전스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데 이것은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 자체 시장이 아니라 이것이 유료화되는 시장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하드웨어의 디바이스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이번에 3번의 어떤 B2C AI 에이전트 국면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것은 또 4번째는 뉴 마켓. 즉 AI와 결합해서 정통적인 산업과 결합해서 새로운 마켓이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4개가 다 2025년에 있어서 그 맹화들을 맡아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 AI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죠. 그냥 이거는 그냥 형상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수치는 아니겠죠. 우리가 인터넷이 있기 전에 거의 다 인펄슨 커뮤니케이션,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이었다면 처음으로 우리는 가상 커뮤니케이션, 즉 인터넷을 통해서 데스크탑과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커뮤니케이션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AI 비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주요 관문 기업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시작 페이지를 무엇을 할 것이냐, 네이버로 할 것이냐, 구글로 할 것이냐.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로 한다면 여러분들 시작 페이지는 무엇을 바뀔 것 같습니까? 이런 관문 서비스들,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이런 서비스들이 성장했다면 2023년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2025년이라고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할 것인가, 관문 기업, 게이트웨이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선 대단히 친숙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보이프렌드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가 되게 인기 있죠, 여러분. 레플리카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즉 결혼하신 분들도 공감력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플리카를 통해서 레플리카는 무료로 하면 프렌즈고 유료로 하게 되면 마이 프렌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보이프렌드 비즈니스가 대단히 미국에서 부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구글에서 인수한 캐릭터 AI죠.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 있습니다. 캐릭터 AI 같은 경우를 흉내내는 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흉내내는 표현을 써서 리튼 같은 경우도 유사한 서비스를 내고 있고 카카오도 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AI가 어느 정도냐면 접속한 사람에게 a day average of 2 hours 하루에 2시간씩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여기는 특히 애니메이션 주인공들, 드라마 주인공들, 영화 주인공들, 철학자들도 있지만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상담사입니다. 상담사. 학업 상담, 학교의 친구들 상담, 직장 선배들과의 어떠한 동료들 간의 갈등을 상담하는 것, 남녀의 어떠한 갈등들을 상담해 주는 것, 상담 서비스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고 AI 커뮤니케이션들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AI하고 저런 대화를 할까? 한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파트너가 맺어지는 즉 그러면 남녀가 만난다든지 남남이 만나든 여여가 만나든 이런 쌍이 만나는 거에 있어서 50%가 데이팅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5년 전부터. 데이팅 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으면 좀 더 이상하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초기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단히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AI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또 토키가 요즘 되게 인기가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월달 보시면 챗GPT나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캐릭터 AI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게 토키입니다. 토키라는 서비스 중국 서비스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회사죠. 싱가포르에다 본사를 두고 토키 서비스 아까 전에 캐릭터 AI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대화를 나눠본 건데요. 토키 대단히 인기 있고 사람들이 젊은 10대하고 20대들이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양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에이전트화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는 것은 셋 중에 둘은 어디 기차표 끊어놨는데 네가 그거 취소해달라. 집에 냉장고가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가 해달라.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어렵지가 않은 스마트폰에서 KTX에 들어가서 기차표를 취소하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당연하게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전화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저도 싫어요. 막 20분씩 30분씩 전화하는 거. 그럼 언젠간 강종수의 AI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의 AI가 LG전자의 AI에게 연락을 해서 삼성전자의 AI에게 연락해서 기사가 오는 시간을, 방문 기사가 오는 시간을 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AI 커뮤니케이션들이 대단히 일상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들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요즘 관심 가고 있는 서치 엔진에서 엔서 엔진, 또 엔서 엔진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퍼플렉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 구글의 시장 점유율 90% 갖고 있는데 이것을 붕괴시켜가지고 한 50% 낮출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플렉시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타겟 마켓은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애널리스트들, 컨설턴트들, 기자들, 학자들. 그러니까 즉 헤비 유저들만 우리는 상대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구글보다 빠른 속도로 검색 결과를 앤서 엔진으로 일종의 지식적으로 답변해 준 거죠. 해준 거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거기다가 광고 매출되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코어 커스터머 층을 갖다가 타겟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노리는 것은 구글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구글의 상위 이용자 5%에서 8%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퍼플렉시티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그것도 시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지금 대단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기본 검색을 퍼플렉시티로 바꿨습니다. 대단히 일상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글을 쓸 때나 무엇을 할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퍼플렉시티 때문에 구글이 만든 것이 여러분 아시는 구글 AI 오버뷰죠. 왜 구글 AI 오버뷰의 그렇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구글 AI 오버뷰가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6개국으로 더 확대됐죠. 6개국에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일본이 들어왔죠. AI 오버뷰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면서 내년 정도에는 한국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오버뷰가 적용되는 것이 모든 검색 결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검색량에 있어서 7% 정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GPT가 나오고 있죠. 서치 GPT 제가 5월달에 국제 컨퍼런스에 있어서 오픈 AI가 발표하는 것을 들으러 갔었는데요. 뭐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도 서치 GPT를 안 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2023년 4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는데 질문의 많은 부분이 주말에 있었던 축구팀, 야구팀 누가 이겼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 결과가 어떤지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쿼리가 들어오는데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리라든지 빅스비라든지 알렉사처럼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강제를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AI 레비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22달러에 파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레비뉴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50%를 내면서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공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다른 맥락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10,000명이 제한되지만 사실은 구글 챗GPT 오버뷰 챗GPT를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음성에서는 이미 검색이 한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면 강정수가 누구지? 강정수는 대한민국의 학자이자 AI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벌써 결과가 사이트 4개를 검색했고 사이트 3개가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위키피디아고 하나가 EBN이라는 뉴스 사이트고 하나가 위키피디아 그리고 하나가 뉴스핀이라는 언론이에요. 보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미 한국 언론들도 가져오면서 음성에서는 서치 GPT는 아니지만 음성에서는 지금 그 웨이팅 리스트에 안 들어가셨어도 이미 검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나 연합뉴스에서 갖고 있는 영어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그걸 다시 번역해서 답변을 내주기도 하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쉽게 검색 시장이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답변하고 나면 쉽게 사람들이 습관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구글이 독과점 판정을 받았던 이유도 즉 사파리라든지 삼성 갤럭시에서 기본 검색 앱으로 구글을 강요한 것 이것이 지금 불법 판정을 미국에서 지금 받은 겁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촘촘하게 구글의 검색 엔진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습관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검색하는 것에서 네이버에서 구글 오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연하게 구글 검색을 버리고서 서치 GPT로 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냐면 새로운 검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0대하고 20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맛집을 찾으실 때 지역 맛집을 찾으실 때 네이버 지도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가 있으시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젊어 보시는데 젊은 분들은 어디 이용합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을 이용하죠. 최소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맛집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명한 맛집이 계속해서 상위에 검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징 스타들,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맛집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을 통해서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검색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프로덕트 서치. 요즘 미국에서 프로덕트 서치는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아마존 가서 합니다. 어차피 아마존에다가 프라임으로 한 달에 1년에 $100를 넘게 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아마존 가서 90% 확률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거기 때문에 프로덕트 서치도 아마존 가서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검색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금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검색이 그렇다면 챗GPT를 어디로 갈 것이냐? 멀티모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예를 아스타 같은 것을 만드는 거고, 카메라를 통해서 검색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한 번씩 사진 찍어오고 GPT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진짜 옷을 잘 못 입거든요. 위아래 색깔을 못 맞춰서. 사진 찍은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될까? 라고 하면은 아주 가까이 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검색 양식이 찾아져야 이것은 구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AI 서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뢰도가 누적되기 시작할 때 점차 사람들은 AI의 검색의 포인트들을 전환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서치 GPT가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 구글 검색 시장이 붕괴되고 네이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네이버라든지 구글은 전통적인 검색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부모님한테 네이버 검색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훨씬 더 보이스 인터페이스에 의한 UI UX가 그들에게는 검색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별로 소비자의 어떤 층별로 그리고 어떤 쓰임새별로 새로운 검색의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검색 시장의 변화들이 조금씩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GPT나 퍼플렉시티의 새로운 버전이 사실은 리크가 돼 있죠. 여기에 쇼피파이라는 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반드시 커머스 시장 들어갈 겁니다. 서치를 해서 비행기표 판매하는 거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여행사표 판매하는 거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물건 판매하는 거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벌써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 검색 엔진 최저가에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에어컨을 물어보면은 여러분 6개월 전에 서치 GPT가 에어컨 어떤 걸 생각하면은 LG전자가 먼저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은 돈을 써서 미국에 있는 기업에 검색 엔진 최저가, 그러니까 AI 검색 최저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이미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도 이런 것을 위해서 퍼플렉시티 페이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지라는 걸 서비스하고 있죠. 프로 사용자만 쓸 수 있죠. 거기다 쓰면 뭡니까? 거기에 쓰여진 제품은 검색 결과에 먼저 뽑아줍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무진장 들어가고 있죠. 페이지. AI 검색에 여기에 검색돼야 되기 때문에 퍼플렉시티의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변화들은 분명히 단계적이지만 새로운 UI, 그러니까 1980년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도스 하다가 맥킨토시에 보면서 GUI 보면서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윈도우를 만드는 계기가 됐었고, 두 번째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 챗GP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작년에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 있죠. 언제까지 GUI가 영원히 지배할 거라고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버튼이 영원히 갈 인터페이스인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UI UX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야 바꿀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UI UX 부분이 AI와 함께 변화를 가져올지 않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빅테크들이 사력을 다하는 것은 이 AI에 맞는 UI UX를 전통적인 GUI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시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